학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돌아와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눈물에 연관된 감정에 집중하시고 그 아이의 슬픔에 집중하게 되면 그 슬픈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야기부터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보기 조금 전에 아버지시잖아요. 뇌과학 측면에서 내 아이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하려고 했다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것만 하세요라고 키워드 하나를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아니, 안 돼. 아까 이런 게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부모님도 그거 딱 들으시고 전부 저한테 이메일 날라와요. 선생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교수님이 하신 거. 아, 내가 한 거? 네, 오케이. 네. 부담 없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아이의 뇌의 저자이신 김북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의 김북년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많이 찍어봤는데 브루스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발하신 분은 사실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겠고요. 저는 주로 ADHD나 자폐증 같은 발달장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나 또 최근엔 또 도박 이슈, 이런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아이들의 뇌 발달의 특성이나 전반적인 뇌 기능적인 변화들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들이요, 무심코 지나치는 ADHD 증상이 있을까요? 저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혹은 대중들이 갖는 ADHD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같은 거를 조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ADHD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ADHD가 아닌데 ADHD를 오해하는 경우,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DHD에 대한 인식 내지는 이해가 언론이라든지 또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폭발적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네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ADHD를 걱정하는 불안이 많이 증가되셨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ADHD 문제가 아닌 아이들을 오해하시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참여해 보면 특히 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병원까지 이제 오실 때는 배리어가 있잖아요. 예, 예. 뭐 등 예약도 하셔야 되고 또 치료 과정에 여러 가지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끼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걸러지는 경우를 보면은 ADHD가 아닌데 ADHD를 오해하셔서 그 아이에 대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예, 예. 더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기 아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활동량이 줄어들고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교육 참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에 집중하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학 공부, 영어 네. 공부할 때 온라인 수업을 30분 이상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청소년기를 하더라도요. 중간에 딴 생각도 나고 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내가 ADHD가 아닐까? 이런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ADHD 포비아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양한 취미 활동과 취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DHD 문제가 있다. 또 그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충분하게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걸로 목표를 바꾸는 경우도 충분히 많은데, 예, 예. 그런 것 지켜보시면서 이거 ADHD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ADHD의 문제를 과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불안과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ADHD 아이들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예. 하나는 이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관념이 없어지고 시간 내에 어떤 일을 끝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아지고, 예, 예. 또 정리를 잘 못하니까 순서대로 일 처리하는 게 어려워져서
들쭉날쭉하게 일 처리가 되니까 중간에 펑크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예, 예. 이런 식의 부주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동성과 과잉 행동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생각들의 흐름이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특정한 생각들의 흐름을 쭉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가지를 자꾸 뻗어가지고 엉뚱한 생각 쪽으로 빠져서 멍 때리기 같은 걸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ADHD의 과다, 공상 이런 것과 연관되는 이제 행동들이거든요. 예. 그런 유형들의 행동들이 이제 ADHD를 의심하게 하는데 ADH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시기에만 발견되는 문제는 절대 ADHD라고 판정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대개는 이제 3세, 6세 사이부터 시작해서 7세 제대로 된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만으로 7세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주의력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 과잉 행동이 있는 경우 네. 그것이 지속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장이 돼서 그런 발달적인 문제로 ADHD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1, 2, 3학년까지 잘 지냈던 아이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4, 5학년 때 불안이 증가되고 우울해지니까 집중을 못한다? 네. 그거는 ADHD랑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건 오히려 정서적인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우울한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그것까지 다 ADHD로 생각하고 ADHD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악화되는 이런 양상들도 상당히 경험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조기의 기능을 회복하면 그 아이 발달 과정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나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적절한 검사 그리고 발달력 이 요소들을 모두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게 중요하겠다. 부모님들이 ADHD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청소년기 아이들이 ADHD 약물을 오남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의 ADHD 약물 오남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부 특히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룹의 아이들이 시험 기간 같은 때 이 수면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ADHD 약물을 수면 억제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고 수면에 대한 억제를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 자체가 또 기억력이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져와서 원래 기대했던 효과보다 반대되는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물 중독으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스티뮬런트 계열의 약들은 사실은 고용량을 오랫동안 복용하게 되면 약물 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ADHD로 진단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의 ADHD 약물 쓰는 거는 오히려 약물 남용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DHD란 병 자체가 충동적이고 그리고 과잉행동적이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경향성이 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하이를 느끼게 해주는 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훨씬 커져요. 그걸 막아주는 게 ADHD 치료제예요. ADHD 아이한테는. 그런데 ADHD가 아닌 아이가 그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그 아이는 건강한 도파민 상태가 유지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파민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이 아이가 하이를 느끼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거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ADHD는 정확한 진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일시적인 주의력 문제를 가지고 ADHD로 확신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약물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시험 성적 높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 그건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거고 그 리스크가 만약에 아이의 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돼서 약물 중독 리스크까지 올린다면은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 마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제대로 진단받고 제대로 치료하고 절대로 우리 아이들도 오남용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산만한 애고요. 이거는 산만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친 거니까 방향성을 해줘야 된다. 사실 저도 되게 에너지가 넘친 사람이거든요. 제가 봐도 좀 약간 ADHD가 있어 보이세요. 미안한 얘기인데 정말로요? 살짝. 네. 하지만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ADHD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발달력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목표를 만약에 향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자꾸 다른 목표로 막 흔들리신다면 약간 걱정을 조금 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 명의십니다. 예. 네. 이거는 산만한 거고 이거는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조금 사실 그 오버래핑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ADHD 아이들이 천재적 성향을 갖는 아이들도 실제로 많고요. 굉장히 고도의 창의력을 갖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에너제틱하고 대인관계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넓은 사람들 중에서 ADHD가 발견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DHD라는 문제를 주의력 기능이라고 하는 또 자기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충동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 조절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아이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거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게 그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일부 친구들은 ADHD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잘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게 돼서 목표 지향성도 잘 생기고 실행 능력도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도 생기고 시간 관리도 잘하게 되면 그 밑에 있던 그 에너지, 창의적 에너지 그리고 활동적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제대로 드러나면서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ADHD 친구들을 잘 도와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중엔 정말 누구도 성취하기 어려운 놀라운 성취를 학업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요. 학업적인 건 물론이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놀라운 형태의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DHD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정확히 진단해서 잘 치료해 주면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조절 능력의 결함 때문에 가려져 있던 능력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행동과 말, 아이의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측면으로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행복하고 똑똑한 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생활 속 꿀팁이 있을까요? 세 가지 요소를 발달 핵심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그 발달의 핵심 과제들을 도와주는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연령별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3년, 그리고 4세부터 7세, 그 7세부터 12세 이 각 세 연령대에 따라서 부모님의 역할,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의 내용, 그리고 그때 적절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이런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이유는 그 발달 단계마다 아이들이 해야 될 과제들,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발달의 성취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초기 발달에서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대부분 부모에게 의존적인 상황이면서 양육자의 역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자죠. 그때는 부모님이 절대자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처음 18개월은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거든요.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아이하고의 스킨십, 자꾸 쓰다듬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또 아이가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안아주시고 하는 이런 정말 기본적인 기본이 그때는 정말 중요한 뇌 발달의 핵심이고요. 스킨십을 많이 해줄수록 뇌 발달의 가지치기, 시냅스의 형성, 그리고 뇌의 구조적인 발달이 실제로 좋아진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핵심은 영양 공급이죠. 규칙적으로 잘 먹을 수 있게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식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건강한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해 주는 거, 동시에 그것과 더불어서 수면을 잘 취하게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아이들의 그 연령 발달마다 다 다른데 점진적으로 길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클이라는 게 바이오리듬이 되는 거고 그 바이오리듬이 활동 주기와 수면 주기를 형성하는 핵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만들어 가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의 수면 주기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아이한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다 수면 주기가 완성되는 시점으로 이제 설설설 끌어갈 때는 아이한테 적절한 수면 어떤 타이밍이 되면 재워주는 역할, 또 주의를 조용하게 해주고 아이한테 따뜻한 정서적인 신체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수면 유도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주기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거고요. 부모에게 의존적인 아이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해주는 게 사랑에 대한 공급, 애착에 대한 공급, 그리고 영양에 대한 공급, 그리고 수면이나 활동 주기에 대한 적절한 조절 공급. 이 공급 측면이 중요해지고 4세로부터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활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되죠.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분명한 자기 욕구를 표현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절 능력 발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기 조절력이. 그렇죠. 자기 조절력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부모와 아이 간의 적절한 선, 가이드라인을 서로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모님이 생각하세요. 얘한테 과연 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네. 자신 없다 그러세요. 근데 그건 부모님께서 그런 자신감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양육하시는 경우 요즘 많잖아요. 가능하면 그 아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이 아이한테 설정 범위를 줄 것이냐. 여기까지는 안전 범위, 요거는 좀 위험한 범위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육자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원만한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면 그런 소통이 자유롭게 되고 그 소통이 자유롭게 되면 어머니가 제안하는 것과 아빠가 제안하는 게 거의 일정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는 몇 번 아기먼트를 하다가 네네. 받아들입니다. 약간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느끼지만. 그래서 그 과정들을 아이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자기 조절의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 속에는 꼭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라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지켰네 이런 커멘트도 해주는 정서적 보상이 반드시 병합돼야 되죠. 그래서 그 보상과 통제와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따를 수 있는 일관성을 부여하게 되면 아이들은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그 이전의 양육 경험들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기질. 아이의 기질과 선호가 아이들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형제끼리도 다르고요. 남매끼리도 다르고 자매끼리 달라요. 그건 유전적인 팩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준 것만 갖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 건 랜덤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혀 부모랑 다른 기질을 갖는 아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 얘가 이런 거는 겁이 많구나. 얘가 의외로. 그리고 그걸 굉장히 민감해, 감각적으로.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아웃고잉 하지 못하고 자꾸 이니비션, 억제해. 이런 특성들을 안다면 조금 더 4세, 7세 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위험하니까 나가서 놀자. 아, 그거 재밌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그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태도예요. 이 아이의 기질을 쭉 경험해 본 바에 따라서 내가 얘한테 조금 더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얘를 좀 참여시켜야 되겠구나. 얘를 조금 더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모든 게 무의식적 과정인데 이걸 이제 양육서를 이제 쓰는 많은 전문가들은 글로 옮겨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 책을 읽으시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걸 과연 제대로 하고 있을까? 그럼 의심부터 하세요. 하시고 있어요. 대부분 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아니야. 이제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걸 그냥 하시면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4세, 7세 때는 공동 양육이라는 게 요즘 많아졌으니까 부모님의 적절한 가이드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도 소통을 해서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또 되게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에 대한 조절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동안 이런 거는 좀 그대로 하게 놔뒀는데 거기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타협점을 만들고 아이한테 그걸 알려줄 필요도 있죠. 일관되게. 그러면 이 아이의 조절력은 내면화된다. 그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단단한 기본적인 감정 조절,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그리고 약속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부모하고의 건강한 애착이 손상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걸어서 부모가 오히려 그걸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안정적인 자신감이 더 싹 트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된다, 맞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시고 좀 아이랑 즐기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와, 얘가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만 반짝반짝이는 순간이 있었던가를 떠올리시고 아이와 함께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는 이 지구상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오은영 박사 필요 없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김북년 필요 없어. 내가 더 많이 안다. 이 자신감을 의식적으로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학교에 들어가는 7세부터 12세까지의 단계예요.
7세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사회화에 직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한테는 큰 숙제가 하나 놓이는 거거든요. 이 사회화를 진행하는 과정의 핵심은 공감이거든요. 특히 정서적 공감이라고 하는 타인의 감정을 표정이나 그 아이의 행동이나 그 아이의 말투나 그 아이가 평소에 나한테 했던 것과 다르게 바뀌어진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이에요. 네. 두 번째는 도덕심이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기 위해서 남하고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걔가 먹을 걸 내가 뺏어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마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사회화는 1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 사회화의 성공 과정의 핵심이 되는 공감과 도덕심을 키우는 게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세, 12세의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데 롤 모델이 돼주셔야 돼요. 부모님이요. 그 두 가지의 롤 모델. 일단 타인에 대한 공감의 가장 핵심은 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직접. 학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돌아와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눈물에 연관된 감정에 집중하시고 그 아이의 슬픔에 집중하게 되면 그 슬픈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이야기부터 나올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보기 조금 전에 괜찮아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별거 아닌 찰나의 5분 순간. 정도의 과정. 그 과정이 이 아이한테 전달되는 힘은 내가 힘든 거, 괴로운 거를 엄마가 무조건 수용해 주는구나. 일단은. 물론 그걸 또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오히려 먼저 물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다쳤어. 네. 그럼 빨리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다쳤는지. 왜냐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도 네. 있거든요. 모든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는 그 과정들이 공감이라고 하는 과정이고 그걸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공감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의 키는 역시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양육자가 갖고 있죠. 양육자가 어떻게 그거를 아이한테 수용해주고 다시 또 돌려주느냐, 일어나느냐가 그 아이의 공감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덕심, 그건 규칙에 대한 걸 부모님께서 지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은 규칙에 대한 거를 자꾸 말로만 하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렇게만 하시고. 근데 문제는 행동을 하시냐예요. 정말 무서운 거는 아이들은 행동을 따라합니다. 말을 따라하진 않아요. 행동을 따라해요. 저도 그런 거를 저희 아이들 둘 키우면서 많이 경험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서워지는 때가 있어요. 얘들이 내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따라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모를 성숙시키는 게 아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투정. 남편들이 피곤한 일이 바깥에서 있고 했을 때 집에 왔는데 저녁 식사를 딱 마주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반찬이 없어. 그리고 너무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남자 어른 밥 투정합니다.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안 그러시겠죠. 저는 지금 한번 혼난 적이 있어. 저도 옛날에 혼난 적 몇 번 있거든요. 집사람한테. 그 행동을 그 아이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며칠 있다가 점잖게 아이한테 얘기해요. 밥 투정하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뭐 농부의 무슨 뭐 땀부터 시작해서 뭐 아프리카에서 엄마의 노력. 너는 먹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걸 한 번 먹기 위해서 2시간 반을 줄 서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요. 이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이 그냥 숟가락 탁 놓고 막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이라도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 7세, 12세 때는 결정적이다. 그 아이의 행동의 패턴을 결정하고 그 아이의 자기 조절의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결정하고 타인과 상황에 대한 이해, 공감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서지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공감 능력 향상과 관련된 공감 증진 대화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연령대 아이들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감의 핵심은 사실은 모델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보다는 행동.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언어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모님이 아이랑 함께하는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일단 저는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언어화시켜서 표현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떤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그 감정을 떠올려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 이름 붙여진 감정을 설명해내는 설명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꽤 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이와 함께 나누시려면 시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없는데 네. 출근해야 되는데 네. 내가 좀 하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엔 한 30분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으면 더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간단한 쿠키 같은 거를 또는 과일 같은 거를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와 관련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적인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엄마가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는 거에 부모님이 초점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 아이한테 촉진시켜주는 커멘트나 눈빛이나 제스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그 아이의 감정에 조응하고 있다, 반응하고 있다는 거를 간단한 추임새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주임새요. 네, 그래서 진짜 화가 났겠구나. 정말 그때는 엄마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 와, 그때 진짜 신났겠다. 뭐 이런 식의 감정을 아이하고 맞춰주는, 그 아이의 감정 상태가 힘들다면 그 힘든 감정에 맞춰주는 간단한 멘트, 적절하게 부모님께서 활용하시면서 그 감정적인 일치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아이가 표현도 많이 하고 상황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조리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초등학교 때는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시간 순서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등장인물도 막 철수 나왔다 갑자기 철수 사라지고 영이 등장하고. 답답하죠, 그럼. 듣고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누가 뭘 네.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몰라요.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땐 더 그래요. 아까 울고 들어온 아이를 떠올리시면 어떤 일이 있었니 물어보면 얘가 수술이고 사과도 좀 먹고 엄마가 격려해주고 또 감정에 반응해주시면 얘가 이제 차분해지거든요.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상황이 딱 떠오르는 순간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똑똑했던 아이인데, 말도 잘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자꾸 걸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아까 영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철수야, 영희야. 이건 피하셔야 된다. 일단은 다 들으셔야 돼요. 길어봤자 30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주시는 건 괜찮아요. 끊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그걸 다 수용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그 공감의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엔 부모님께서 서머리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죠. 엄마가 들어보니까 네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구나. 엄마가 그걸 잘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잘 엄마도 알고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대안도 만들어 주시고, 지금 명수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엄마가 대신 명수 엄마한테 전달해 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좀 도와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런 과정들이 같이 있게 되면 정말 그 한 3, 40분의 시간이 아이한테는 엄청난 공감 능력 향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7세부터 12세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회화를 위해서, 좋은 또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들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핵심 지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고 소아 정신과 명의 아니십니까? 네, 이런 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시잖아요. 뇌과학 측면에서 내 아이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무조건 하려고 했다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것만 하세요라고 키워드 하나를 꼽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아니, 안 돼. 아까 이런 게 없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부모님도 그거 딱 들으시고 전부 저한테 이메일 날라와요. 선생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교수님이 하신 거. 난 했어요. 이 정도. 내가 한 거? 네, 오케이. 네. 부담 없이요. 네. 글쎄, 별거 아닌 거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한 4살, 5살 때부터 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해주려는 노력들을 한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거기서 나왔고요. 또 그 아이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는 책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아이들에 대한 책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책들을 같이 고르고 아이랑 그걸 이제 같이 읽고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김북년 교수님의 신간도서 아이의 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